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중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퇴 생활비는 충분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표를 또 한번 같이 보고요. 근데 효율적으로 이 은퇴 생활비를 어떻게 또 운영하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은퇴 생활비, 본인들의 이제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준비해온 뭐 주택을 포함한 이 현금 흐름,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또 이제 더 부족한 부분 없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많이 질문들 하는데, 이제 먼저 이 은퇴 생활의 5막 이 페이지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은퇴 예정자분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들은 얼마 쓰느냐, 이제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냥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한 달에 가정에 얼마 쓰시는지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사실 은퇴 생활비 남들이 400만 원, 500만 원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결국 내가 필요한 생활비 좀 나올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막연하게 노후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비가, 그러면 우리가 은퇴 생활을 뭐 30년에 40년 놓고 보면 이제 3, 40년이 동일한 생활비가 들어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썼던 어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으시니까 오히려 은퇴 시점부터 한 70세에서 70세 중반, 이때가 가장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하시고 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70대 중반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은퇴 생활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5막으로 나누셨네요. 네, 그래서 은퇴 1막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쓰는 생활비보다 최소한 줄어들진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돈을 좀 줄였어야지, 생활비 좀 줄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남는 게 시간이고 움직이면 다 돈인데, 저는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보진 않고, 많은 은퇴자분들하고 대화도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 라는 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계속 그러진 않을 거라 보고, 최소한 한 70대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요거를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 활동기라고 좀 보고요. 70대 중반에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기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뭐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만 좀 1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지병 앓고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현금을 많이 좀 소진하고 가실 확률이 높겠죠. 이제 뭐 우리 병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막, 3막은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이제 의료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도 덜어 있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 분들이 많죠. 근데 할머니들이 대부분 다 넉넉해 보이진 않으세요. 그게 대부분 남편이 돌아가실 때 현금을 다 소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4막, 5막은 정말 평생 같이 산 배우자를 위한 또 다른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주택연금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주택연금을 배우자가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분 혼자서 사는 기간이 한 10년 되거든요. 작지 않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한 배려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장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 집 은퇴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뭐 이렇게 연령대별, 그다음에 거주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체감하는 게 정말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느냐, 그리고 이게 물론 도시냐 아니면 농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경작을 하시면서 자급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표는 2019년도에 발표된 자료거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3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물가 상승률만 11.1%예요. 올해 국민연금
국민연금 3.6% 올려줬고요. 작년에 5.1% 올려줬고, 그 2022년도에 2.5% 올려줬거든요. 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만큼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 물가상승률만 11.1인데 실제 우리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죠. 그럼 이 표는 제가 왜 그냥 2019년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이 단순히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놨어도 그 자금이 물가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뭐 예금이라든가 안전자산에만 들어가 있다면 향후에는 본인이 오히려 돈은 안 줄어들었지만 가치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략 서울 기준으로 본인이 그래도 조금 직장 다닐 때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319만 원에 10%가 더 가산이 돼야 되니까 한 35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적정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생활비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이거보다 작은 금액 갖고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미 소비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실제 줄일 수 있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생활비만큼은 준비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좀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300에서 한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고 봐서 향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350만 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의 다층 구조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과거에 뭐 삼청연금 얘기들 했는데 요즘은 뭐 다층 구조 또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사학연금, 다 특수 공적연금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보고 대부분 다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급여의 4.5, 그 다음에 회사가 4.5 이렇게 해서 9%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하고 좀 다른 거는 소득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월 1,000만 원 받아도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상한선은 5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4.5를 내는 게 아니라 590만 원에 4.5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이 1,000만 원 소득에 맞춰져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 연금은 590에 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공무원분들은 이 퇴직금이 없으세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17%를 내고 본인이 8.5, 그 다음에 정부가 8.5 이렇게 내는데, 일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이에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만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고, 퇴직금하고 합산해서 공무원연금하고 비교하시면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사기업이 급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무원연금이 많다라고 어떻게 좀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공무원하고 똑같다,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용으로 뭐 계속 가입을 하신 게 있다면 당연히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많이 갖고 있거나 부동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자가 나오는 상품 또는 배당이 나오는 상품, 아니면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수익 구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투자해왔던 경험과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전망을 보시고 자산을 저는 적절하게 좀 배분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자산 최근에 또 이 배당도 이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배당 같은 이 금융자산을 통한 소득도 신경들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월배당 주는 상품들 많이 나와 있고, 과거에는 뭐 채권이라는 그 상품을 사람들 잘 몰랐는데 보니까 매달 따박따박 이자도 주고 또 매매 차익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매달 뭔가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앞에서 이제 언급하신 그런 숫자들을 나의 이제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을 촘촘하게 이제 기록해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돈 셰프 앞에 동영상을 보면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촬영한 그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반드시 퇴직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활비를 어디에서 얼만큼 만들어낼 나는 좀 준비가 돼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점검이 끝났다면 언제든 우리는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건
본인이 앞으로 쓸 노후 자금이 충분하고 그러면 좀 빨리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부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배당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안 올라가면 350만 원이 계속 350만 원 역할을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 3년 동안은 11% 올랐지만 향후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 뭐 또다시 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매년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자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물가는 좀 안정돼 있고 지금 연준에서도 목표하는 게 2%의 물가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또 정부의 역할, 그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를 잡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 한 2% 정도 물가 상승률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350에서 출발한 거군요. 네, 350에 그냥 2%만 올라도 다음 연도에는 357만 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350에 2% 그러니까 7만 원이 더 필요한 거고 또 뭐 그 다음 연도에 또 357만 원에 2% 그래서 추가로도 7만 원 더 필요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어느 집이든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죠?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시점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돈을 더 벌 건지, 더 버는 게 어려우면 있는 돈을 불릴 건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면 결국은 내 씀씀이를 이제 내가 준비해 놓은 현금 흐름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35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달 350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강의할 때는 공란으로 드리거든요. 공란으로 드려서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한번 적어보셔라. 네. 적어보시고 이거를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그럼 선택인 거고요. 얘는 도저히 못 줄이는 항목이에요. 그럼 필수죠.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배우자가 결제하는지 본인이 결제하는지 그리고 주로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지출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매달 얼마 정도 쓰는지는 대부분 다 아세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비정기적인 지출이 이게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왼쪽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경조가 많거나 이러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월 생활비에서 충당하다 보면 그 달은 무조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비정기 지출이 보통 자녀가 2명이 있는 이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명절 보내고 뭐 간단하게 국내 여행 정도. 여기에 이제 해외여행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세금 내시고 뭐 이런 비용들이 대략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 돈을 연초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거나 이게 없다면 매달 현금 흐름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따로 떼서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5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 집은 이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합리적인 지출 방법을 이제 통장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해 오셨나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3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든 350만 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살고 계실 거니까 관리비가 여름철, 겨울철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30만 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좀 4세대로 뭐 바꾸고 기타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내실 거라고 보면 그럼 부부 2명이니까 2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2천만 원 넘거나 아니면 좀 집이 있고 금융소득이 한 1,000만 원 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양자로 더 이상 못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국민연금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가가 있는 분들은 최소 20에서 3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350 중에 70만 원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고요. 모임예비도 본인 10만 원, 배우자 10만 원. 이게
뭐 많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20만 원 빠지고 나니까 내가 쓰는 2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비정기적인 지출 60만 원 내가 따로 뭐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럼 60만 원 빼고 나니까 실제 350만 원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의식주 해결하면서 조금 약간 용돈 여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가 일단 마트랑 외식 비용을 배우자가 한 100만 원 아무리 안 써도 100만 원의 비용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부간에 쓸 수 있는 용돈은 50만 원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200만 원만큼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마트 비용 결제하면 배우자한테 150, 본인이 50 이거 가지고 이제 매달 반복적으로 생활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해진 현금 흐름 가지고 얼마나 또 이 지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봉학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